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풀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줌파 라히리입니다. 줌파 라히리는 런던에서 벵고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문화 간 정체성의 복잡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독특한 배경은 그녀의 스토리텔링에 녹아들어 소속감, 사랑, 상실, 그리고 전통과 현대 생활 사이에 때로는 압도적인 긴장감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잠시 동안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파괴적인 상실 이후 슬픔의 미지의 바다를 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잠시 동안의 일, 줌파 라히리. 통지문은 그게 잠시 동안의 일이라고 말했다. 닷새간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만 정전된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눈보라로 전선이 하나 끊어졌는데 바람이 덜 부는 저녁 시간에 보수한다는 것이었다. 보수 작업 대상 세대는 가로수가 늘어선 한적한 동네의 집들이었다. 그 동네는 벽돌집 가게들이 늘어선 전동차 간이역에서 걸어오는 거리에 있었는데 쇼바와 슈크마르는 거기서 지난 3년 동안 살아왔다. 미리 알려주어서 고맙군요. 쇼바는 그 통지문을 큰 소리로 읽고 나서 말했다. 그것은 슈크마르보다는 오히려 그녀 자신을 위해 더 잘된 일이었다. 그녀는 교종지가 잔뜩 들어가 빵빵해진 가죽 손가방의 끈을 어깨에서 슬쩍 밀쳐내어 가방을 복도에다 떨구어 놓고 주방으로 쑥 들어갔다. 회색 운동 바지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그 위에 푸른색 포플린 레인코트를 입은 33세의 그녀는 일찍이 그녀 자신이 결코 닮지 않겠다고 단언하던 그런 여자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연적색 립스틱은 입 가장자리만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검은색 아이라인은 뭉개져 눈 밑부분이 얼룩덜룩했다. 그녀는 가끔씩 저런 얼굴일 때가 있었지 하고 슈크마르는 생각했다. 가령 파티 다음날 아침이라든가 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이 그랬다. 파티 후에는 너무 피곤하여 얼굴도 못 씻고 쓰러져 잠이 들었기 때문이고 바에서 술 취한 날은 온몸이 달아올라 귀가하자마자 그의 품 안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편물 더미엔 시선도 주지 않고 털썩 테이블 위에다 내려놓았다. 그녀는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정전 통지문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런 일은 낮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있을 때 말이야? 슈크마르가 말했다. 그는 양고기 냄비에 유리 뚜껑을 얹어 놓으면서 김이 조금만 빠져나오도록 약간 틈새를 조정했다. 1월부터 그는 인도의 농민 반란을 다룬 박사 논문의 마지막 챕터를 마무리 작업을 집에서 하고 있었다. 보수 작업은 언제 시작한대? 3월 19일이라고 되어 있군요. 오늘이 19일인가? 쇼바는 냉장고 옆에 벽면에 걸린 코르크판으로 걸어갔다. 테를 두른 코르크판에는 윌리엄 모리스 벽지무늬 캘린더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 캘린더를 처음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았다. 먼저 윗부분의 벽지 무늬를 슬쩍 쳐다본 다음 서서히 아래쪽의 숫자 부분으로 시선을 가져갔다. 그것은 어떤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우편으로 붙여준 캘린더였다. 하지만 쇼바와 슈크마르는 지난해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이거 오늘이네요. 쇼바가 말했다.
당신은 다음 주 금요일에 치과 약속이 있죠? 그는 혀로 이빨을 한 번 핥았다. 그는 그날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사실 그게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였다. 쇼바가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또 퇴근 후에는 이런저런 일거리를 만들어 바깥으로 나돌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집안에만 틀어박혔다. 그리하여 우편물을 가지러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나 전동차 간이역 옆에 가게에서 과일이나 와인을 사오는 것조차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슈쿠마르는 볼티모어의 한 학술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때 쇼바는 예정일보다 3주나 앞당겨 진통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학술 대회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가 억지로 가라고 했다. 내년이면 교수 임용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학계의 사람들이 미리 알아놓아야 한다는 거였다. 그녀는 그의 호텔방 번호와 비행 스케줄 및 비행기 편명을 알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했다. 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 진리언에게 공항에서 병원까지 그를 직접 데려오도록 조치해 두었다고 했다. 그날 아침 택시가 공항을 향해 출발할 때 쇼바는 실내복을 입은 채 불룩한 배가 자연스러운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배 위에 왼손을 얹고 문 앞에 서서 오른손을 흔들었다. 쇼바가 임신한 상태를 마지막으로 본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타고 갔던 택시가 기억났다. 빨간 바탕에 푸른 글씨가 씌워져 있던 스테이션 wä건이었다. 그들의 차에 비하면 그 차는 마치 동굴 같았다. 슈크마르는 키가 6피트이고 청바지 주머니가 비좁을 정도로 손이 큰 남자였지만 그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서는 자신이 왜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택시가 비컨 스트리트를 달려 내려갈 때 그는 자신과 쇼바를 위해 스테이션 wä건을 마련하게 될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아이들을 음악학원으로 실어 나를 때나 치과에 데리고 갈 때 그 대형차는 아주 편리할 터였다. 쇼바가 고개를 돌려 아이들에게 주스 상자를 건네주고 자신은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한때 이런 부모의 모습은 슈크마르를 심란하게 했다. 35인데도 아직 학생이라는 것이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나 살랑거리는 청동 잎사귀들의 무게로 나무들이 허리를 숙이는 그 초가을의 아침,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부모의 모습을 환영했다. 학술대회 스태프 중 한 사람이 똑같이 생긴 회의실을 여기저기 뒤져서 그를 찾아냈었고, 이어 빳빳한 사각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만 달랑 적혀 있었으나 슈쿠마르는 그것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보스턴에서 되돌아오니 일은 이미 끝나 있었다. 유산이었다. 쇼바는 병실에 누워 자고 있었다. 너무 비좁은 병실이어서 그녀 옆에 서 있기조차 불편했다. 예비 부모를 위한 병원 안내 투어 때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병동이었다. 그녀의 태반이 약해져서 제왕절개를 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었다. 의사는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상 만난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자상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쇼바는 몇 주 후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징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요사이 슈쿠마르가 잠에서 깨면 쇼바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서 그녀의 베개 위에 떨어져 있는 길다란 머리카락을 보았다. 단정하게 정장을 하고 시내의 사무실에 출근한 그녀는 이미 석 잔째 커피를 마시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교과서의 오타를 발견하여 각종 색연필로 교정 부호를 표시하는 일을 했다. 한때 그에게 그 부호를 설명해 주기도 했었다. 그녀는 그의 논문이 완성되면 교정을 보아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애매모호한 논문 작업과는 사뭇 다른 아주 구체적인 교정 업무를 부러워했다. 그는 아무런 흥미도 없이 세부 사항만 열심히 외우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9월까지 그는 헌신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착실한 학생이었다. 열심히 관련 챕터를 요약하고 줄쳐진 노란 종이 위에다 논증의 개요를 적어 나갔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지겨워져서 침대에 드러누워 마냥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쇼바가 늘 약간씩 열어놓은 옷장 안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거기에는 트위드 상의와 코듀로이 바지가 쭉 걸려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 옷을 걸쳐 입고 강의를 나갈 일도 없었다. 아이가 유산된 직후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강의를 취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도교수가 이를 잘 처리해 주어서 봄학기는 강의를 맞지 않게 되었다. 한 학기 쉬고 여름방학 동안까지 시간 여유를 가지면 자네에게 좋은 자극이 될 걸세. 지도교수는 말했다. 내년 9월까지면 논문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슈마크르에게 자극이 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자신과 쇼바가 어떻게 하다가 서로를 교묘하게 기피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침실이 셋인 그 집에서 그들은 가능하면 서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주말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주말이면 그녀는 색연필과 교종지를 들고서 몇 시간이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방해될까 두려워 1층 거실에서 레코드판을 틀기가 두려워졌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어본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다가 갑자기 달아올라 서로의 몸을 탐한 후 잠들어 본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 처음에 그는 그 일이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쇼바가 어떻게든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할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겨우 33이었다. 튼튼한 여자인 만큼 곧 일어섰다. 하지만 그것은 위안이 되지 못했다. 요즘 슈크마르가 침대에서 몸을 빼내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점심때가 다 되어서였다. 그는 카운터 위칸에서 빈 머그잔을 하나 꺼내 쇼바가 남겨둔 커피 메이커에 남아있는 커피를 따랐다. 슈크마르는 손에 양파 껍질을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에는 그가 다듬고 버린 양갈비의 지방이 이미 봉긋하게 쌓여져 있었다. 그는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식칼과 도마를 물로 닦아냈다. 그런 다음 마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레몬으로 손가락 끝부분을 살짝 헹구었다. 그건 쇼바가 가르쳐준 요령이었다. 저녁 7시 반이었다. 그는 창문을 통하여 검은 역청빛의 하늘을 쳐다보았다. 날씨가 푹해져서 사람들이 모자나 장갑 없이 걸어다닐 정도였지만 보도에는 아직도 눈더미가 쌓여 있었다. 지난 폭설은 3피트나 내리 쌓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비좁은 고랑을 통해 일렬 종대로 걸어 다녀야만 했다. 그 일주일 동안 슈크마르는 그걸 핑계 삼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이제 고랑은 점점 넓어졌고 눈 녹은 물은 포도의 배숙으로 계속하여 흘러들어갔다. 양고기가 8시까지 준비되긴 어렵겠는데? 슈크마르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촛불을 켜면 돼요. 쇼바가 말했다. 그녀는 낮 동안 목덜미에 단정하게 매듭으로 묶어 놓았던 머리를 풀어헤쳤고 운동화에 끈을 풀지 않고서 발을 쑥 빼냈다. 불이 나가기 전에 샤워를 해야겠어요. 그녀가 계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곧 내려올게요. 슈쿠마르는 그녀의 가방과 운동화를 냉장고 옆쪽으로 치워 놓았다. 그녀는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상의는 옷걸이에 걸었고 운동화는 신장에다 넣어두었으며 각종 고지서는 따라오는 즉시 지불했다. 하지만 지금은 집이 마치 호텔인 것처럼 행동했다. 거실에 있는 노란색 안락 의자가 청색과 갈색이 배합된 터키 카펫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집 뒤에 베란다에 있는 죽세공 의자 위에는 빳빳한 하얀 백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백 안에는 그녀가 커튼을 만들려 했던 레이스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쇼바가 샤워를 하는 동안 슈쿠마르는 아래층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바로 밑에 금속통에서 새 칫솔을 꺼냈다. 뻣뻣한 털에 싸구려 칫솔은 그의 잇몸을 찔렀고 그는 세면대에다 피 묻은 침을 뱉어냈다. 그 여분의 칫솔은 금속통에 보관된 여러 개 중 하나였다. 손님이 찾아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룻밤을 자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쇼바가 세일 중인 그 칫솔들을 사왔다. 그녀는 그런 여자였다. 좋던 나쁘던 갑작스러운 사태에 미리 준비하는 타입이었다. 마음에 드는 스커트나 손가방이 있으면 꼭 2개를 샀다. 그녀는 직장에서 받는 보너스를 자기 이름의 별도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다.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그가 성장한 그 집을 그냥 방치해 두고는 캘커타로 가버렸다. 그 뒤처리는 슈쿠마르에게 남긴 채. 그는 쇼바가 어머니와는 다르다는 점을 좋아했다. 미래를 내다보며 생각하는 그녀의 능력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쇼핑을 해오면 냉장고에는 늘 여분의 올리브유병 혹은 옥수수 기름병이 들어가 있었다. 요리할 음식이 이탈리아식이냐 인도식이냐에 따라 그 기름병이 결정되었다. 온갖 형태와 색깔의 파스타통, 바스티마 쌀자루, 헤이마켓의 무슬림 정육점에서 사온 플라스틱 백에 든 양고기와 염소 고기들이 가득 들어찼다. 2주마다 토요일에는 시장을 샅샅이 훑고 다녀 슈쿠마르는 드디어 그 가게들을 훤히 외우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씩씩하게 헤치고 나가 오전에 햇빛이 밝게 들이비치는 가게의 젊은 점원들과 흥정을 했다. 그들은 아직 어려서 면도는 하지 않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벌써 이빨이 숭숭 빠진 상태였다. 그들은 아티초크, 자두, 생강뿌리, 얌 등을 노란 봉투에 넣어 목을 비튼 다음 저울에 놓았다가 다시 쇼바에게 하나씩 건네주었다. 그녀는 임신했을 때도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키가 컸고 어깨가 딱 벌어졌으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애 낳는데 이상적이라고 말한 히프를 갖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차가 찰스강을 따라 달릴 때 그들은 정말 음식을 많이 사들였다고 서로 찬탄했다. 하지만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쇼바는 만드느라 한나절은 걸렸음직한 음식들을 내놓았다. 전부 잘 냉동해 두었거나 병에 넣어둔 것으로 일회용 통조림을 따서 내온 싸구려 음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요일에 요리해둔 로즈메리와 차트네 등으로
음식을 미리 양념해 두었다. 토마토와 자두를 넣고 끓인 냄비 요리는 필수 품목이었다. 그녀는 주방 선반 위에다 표시 딱지를 붙인 양념용 돌 항아리들을 일렬로 세워놓아 끝간데 없는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 두었다. 그들은 이 정도의 양념이면 손자 대대까지도 버티겠다고 농담을 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슈쿠마르는 매일 몇 숟갈의 쌀과 약간의 녹은 고기를 가져다 두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 음식물을 꾸준히 소비했다. 그는 매일 오후 그녀의 요리책을 뒤적여서 연필로 써놓은 그녀의 지시대로 한 숟갈이 아닌 두 숟갈의 고수 씨앗가루 혹은 노란 렌즈콩이 아닌 빨간 렌즈콩으로 사용하여 음식을 준비했다. 각 요리법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요리를 처음으로 함께 먹은 날짜였다. 4월 2일 회양을 섞은 콜리플라워, 1월 14일 아몬드와 건포도를 넣은 치킨. 그는 그런 음식을 먹은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그 날짜들은 그녀의 깨끗한 교정 글씨로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슈쿠마르는 이제 요리를 즐기게 되었다. 요리를 하고 있으면 자신이 생산적인 남자라는 느낌이 든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쇼바가 저녁 식사를 시리얼 한 그릇으로 때우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날 밤 그들은 전깃불도 없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벌써 여러 달 동안 그들은 스토브에서 직접 음식을 가져다 먹었다. 그는 식기를 갖고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다 음식을 놓아두었다. 그러다가 음식이 식으면 한꺼번에 그것을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반면 쇼바는 식기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게임쇼를 시청하거나 색연필로 교정을 보면서 식사를 했다. 저녁의 어느 한순간 그녀가 서재에 그를 찾아온다. 그녀의 발소리를 들으면 그는 읽던 소설을 멀찍이 치워두고 컴퓨터에다 문장을 쳐넣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양손을 내려놓고 컴퓨터 화면의 푸른 불빛을 쳐다본다. 잠시 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고서 그녀는 침실로 간다. 그녀가 그와 마주 대하는 것은 그때가 유일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그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 방의 사방벽을 둘러본다. 지난해 여름 트럼펫을 불고 드럼을 치면서 행진하는 오리와 토끼의 테두리 장식이 달린 벽지를 가지고 그들이 직접 도배한 벽이다. 8월 말쯤 창문 밑에는 체리 유모차, 초록색 손잡이가 달린 하얀 다리통, 체크무늬 방석에 흔들의자 등이 놓여지게 되었다. 슈쿠마르는 쇼바를 병원에서 데려오기 전에 그 모든 물건을 치워버렸고 오리와 토끼의 테두리 장식은 주걱으로 박박 긁어 내버렸다. 왠지 모르지만 그는 그 방에 대해서 쇼바만큼 충격을 느끼지는 않았다. 1월에 그는 도서실의 개인 열람석에서 연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일부러 그 방 안에다 책상을 갖다 놓았다. 그 방이 그를 위로해 준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쇼바가 그 방을 피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슈쿠마르는 주방으로 되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는 양초를 찾아내려 했다. 그는 손전등을 발견했지만 건전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반쯤 사용한 생일 양초통도 있었다. 쇼바는 작년 5월 그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 집에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들이 일부러 피해온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들이었다. 화장실 욕조에는
빈호 베르데 술병이 가득 차 있었다. 임신 5개월이던 쇼바는 마티니 잔으로 진저에일을 마셨다. 그녀는 커스터드와 솜사탕으로 바닐라 크림 케이크를 만들었다. 밤새 그녀는 파티에 온 사람들 사이를 거닐면서 슈쿠마리의 긴 손가락을 놓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후 그들의 집을 찾아온 손님은 쇼바의 어머니뿐이었다. 쇼바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그녀는 애리조나에서 일부러 와서 그들과 함께 2달 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매일 밤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직접 차를 몰아 슈퍼마켓에 다녀왔으며 그들의 세탁물을 빨아서 잘 개어 놓았다. 그녀는 신앙심이 독실한 여자였다. 그녀는 손님방에 있는 자신의 침대 옆에다 작은 사당을 준비하여 라벤더 얼굴의 여신 사진과 메리골드 잎새의 현판을 세워놓았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장차 태어날 손자들의 건강을 빌었다. 그녀는 슈쿠마리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나 다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배운 실력으로 그의 스웨터를 짰다. 그의 겨울 외투에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었고 베이지색과 갈색이 혼합된 스카프를 짜주었으나 아무런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마치 그가 스카프를 떨어뜨렸는데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그녀가 대신 집어주었다는 태도였다. 그녀는 그에게 쇼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그가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그녀는 편물을 짜다 말고 고개를 쳐들고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거기 있지도 않았잖는가? 그는 집안에 정말 양초가 없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쇼바가 이런 흔한 비상사태에 준비를 해주지 않다니. 그는 생일 양초를 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쳐줄 물건을 찾다가 싱크대 위의 문턱에 놓인 동굴 화분의 흙에다 그것을 꽂기로 했다. 화분은 싱크대의 수도꼭지로부터 몇 인치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흙은 아주 메마른 상태였다. 물을 약간 뿌려주어야 양초를 똑바로 꽂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주방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우표물과 읽지 않은 도서관 대출본을 한쪽으로 치웠다. 그는 그들이 그 식탁에서 처음 식사를 하던 때를 기억했다. 당시 그들은 드디어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된 것을 너무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너무 흥분하여 그저 바보처럼 자꾸 손을 내밀며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식사는 다음에 문제였다. 그는 2개의 장식된 자리깔기를 식탁 위에다 내려다 놓았다. 그것은 러크나우에 사는 삼촌이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리고 보통은 손님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그릇과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동굴 화분을 식탁 중앙에다 올려놓았다. 가장자리가 하얀 별 모양의 잎새들 밑에 10개의 생일 양초가 놓여져 있었다. 그는 디지털 시계 라디오를 틀어서 재즈 방송국에다 맞추었다. 이게 다 뭐예요? 쇼바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말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두꺼운 하얀 타올에 감싸여져 있었다. 그녀는 타올을 풀어 의자 위에다 내려놓았다. 그 순간 젖어서 번들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등 뒤로 흘러내렸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스토브 쪽으로 걸어가자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카락 몇 매듭을 풀었다. 그녀는 깨끗한 운동 바지, 티셔츠, 낡은 플라넬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다시 홀쭉해졌고 허리도 히프가 부풀어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실내복의 벨트는 느슨하게 메어져 있었다. 이제 거의 8시였다. 슈쿠마르는 쌀을 식탁 위에다 내려놓고
지난밤에 먹다 남은 렌즈콩을 전자 오븐에 집어넣은 뒤 타이머의 숫자를 가볍게 눌렀다. 로간 조슈를 만들었군요. 쇼바가 투명한 유리 뚜껑 속으로 밝은 색깔의 파프리카 스투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슈쿠마르는 손을 떼지 않도록 고기를 이쪽 저쪽 손으로 옮기면서 양고기 한 점을 꺼냈다. 그는 서빙하는 스푼을 가져와 고기가 뼈에서 잘 떨어지도록 커다란 양고기를 쿡쿡 찔렀다. 다 외웠어. 하고 그가 말했다. 전자오븐이 다 되었다고 삐 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 정전이 되었고 음악이 사라졌다. 아주 시간을 잘 맞추었군요. 쇼바가 말했다. 생일 양초밖에 찾아내지 못했어. 그는 담쟁이 화분에 양초 몇 개를 꽂아 불을 붙이고 나머지 양초와 성냥갑은 자신의 그릇 옆에다 두었다. 상관없어요. 그녀가 와인잔의 줄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멋져 보여요. 어둠 속에서도 그는 그녀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알았다. 그녀는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수그린 채 식탁 다리의 밑동 근처에서 양 발목을 교차시키고 왼쪽 팔꿈치를 식탁 위에다 내려놓은 채 앉아 있었다. 양초를 찾는 동안 슈쿠마르는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상자에서 와인을 한 병 발견했다. 그는 와인병을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코르크 따개를 돌렸다. 그는 와인을 흘리지 않기 위해 술잔을 무릎 가까이에다 갖다 대고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다.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포크로 쌀을 살짝 쳐들면서 스튜에서 월계수 잎과 마늘을 빼냈다. 몇 분 간격으로 슈쿠마르는 생일 양초를 화분의 흙 속에다 박아 넣었다. 꼭 인도에 온 것 같아요. 쇼바가 임시 나뭇가지 촛대를 꽂고 있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기선 가끔 몇 시간씩 전기가 나갔지요. 한 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이의 쌀 잔치를 치르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는 울고 또 울었어요. 아마도 더웠나 봐요. 우리의 애는 울 일이 없겠지 하고 슈쿠마르는 생각했다. 그들의 아이는 쌀 잔치를 받아먹지 못할 것이다. 쇼바는 초대 손님 명단을 준비해 두었고 3명의 오빠 중 누가 아이에게 첫 번째 쌀 맛을 보여줄 것인지 마음속으로 결정해 두었다. 쌀 잔치는 사내 아이 경우 생후 6개월에 그리고 계집애는 생후 7개월에 치러지는 행사이다. 맛이 매워?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는 양초가 켜진 담쟁이 화분을 우편물과 대출본들이 있는 식탁 바깥쪽으로 밀쳐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못하더니 하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짜증이 났다. 아니, 맛있어요. 그녀가 포크로 식기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그는 그녀의 와인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흥미를 끄는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렵다고 느꼈다. 그녀로 하여금 식사 그릇이나 교정지에서 고개를 쳐들게 하기가 어려웠다. 이윽고 그는 재미있는 말을 해보려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는 침묵을 개의치 않은 방법을 배웠다. 할머니 집에서 정전 사태를 맞았을 때가 기억나요. 그때 우리는 뭔가 말을 해야 했어요. 쇼바가 말했다. 그는 거의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그녀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먼 곳에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듯이 그것은 그녀의 버릇이었다. 가령 어떤 것을?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짧은 시, 농담,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그런 것이었어요. 왠지 모르지만 인도 친척들은 늘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의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 그리 흥미있는 일인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말이에요. 지난번 이모를 만났을 때는 투손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여자 동창생 4명의 안부를 묻더군요. 난 그 애들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슈크마르는 쇼바처럼 많은 시간을 인도에서 보내지는 못했다. 뉴햄프셔에 정착했던 그의 부모는 항상 그를 떼어놓고 인도를 다녀왔다. 맨 처음 아이였던 그를 데리고 인도에 갔을 때 그는 아메바성 이질로 거의 죽을 뻔했다. 근신 걱정이 많은 타입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를 더 이상 인도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늘 콩코드에 있는 이모와 이모부 집에다 그를 맡겼다. 10대 시절 그는 여름방학이면 캘커타에 가기보다는 요트 캠핑과 아이스크림 가게의 점원 노릇을 더 좋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대학 4학년 때가 되어서야 그는 인도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부 과정의 여느 과목들과 똑같은 과목인 것처럼 인도 역사를 공부했다. 그는 이제 어릴 적에 인도 추억이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걸 한번 해봐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뭘?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말하는 거 말이에요. 뭘 말이야? 난 웃기는 얘긴 잘 몰라. 아니, 웃기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어. 슈크마르가 기억했다. 아주 술이 취해서 말이야. 당신은 비밀이나 충격적인 얘기 털어놓기를 생각하는 것 같군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홀짝거렸다. 당신의 아파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당신의 주소록을 살짝 들추어 보았어요. 내 이름을 적어 놓았나 싶어서요. 그때가 만난 지 2주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어디 있었지? 당신은 다른 방에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당신 어머니한테서 온 것이었는데 길어질 것 같았어요. 나를 신문 가장자리에 낙서해서 주소록에 한 줄로 격상시켰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럼 격상시켰던가? 아니요. 하지만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쇼바는 그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 몇 달 동안 그처럼 결연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아직 해주지 않은 말이 남아있던가? 그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했다. 4년 전 캠브리지 한 강당에서였는데 당시 일단의 벵갈 시인들이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그 시인들은 접었다 폈다 하는 나무 의자에 각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슈크마르는 곧 따분함을 느꼈다. 문학적 용어를 해독할 수도 없었고 어떤 시구들이 엄숙히 낭송될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한숨을 내쉬는 청중에게 동조할 수도 없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아둔 신문을 내려다보며 세계의 각 도시의 날씨를 살펴보았다. 어제 싱가포르는 34도였고 스톡홀름은 11도였다. 그는 우연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서류 집게 뒷면에다 식료품 목록을 적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자가 아름답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좋아. 그가 드디어 기억을 해내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하면서 포르투갈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 난 그때 웨이터에게 팁 주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그 식당으로 다시 가서 웨이터의 이름을 알아내 팁을 매니저에게 남기고 왔어. 그 웨이터에게 팁을 주기 위해 서머빌까지 먼 길을 다시 갔단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갔지. 왜 팁 주는 것을 잊어버렸나요? 생일 양초는 다 타버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깜빡거리는 커다란 눈, 포도색이 도는 풍만한 입술, 2살 때 의자에서 떨어져 입은 턱 위에 쉼표 같은 상처. 그러나 슈쿠마르는 날이 갈수록 한때 그를 압도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전혀 불필요할 것 같았던 화장품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다. 그녀의 용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녀의 윤곽이 좀 더 뚜렷하게 해주는 물건으로서.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묘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는 그녀에게는 물론 그 자신에게도 처음으로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정신이 산만해졌지. 그 다음 날 밤 쇼바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왔다.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양고기가 있었으므로 슈크마르는 그것을 데웠고, 그래서 그들은 7시에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오후 녹는 눈을 마다하고 외출을 했다. 코노 가게에서 끝이 가는 양초 한 통과 손전등에 넣을 건전지를 샀다. 그는 연꽃 모양의 노쇠 양초 꽂이에 양초를 꽂아 카운터 위쪽에다 놓아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식탁 위 천장에 매달려 있는 구리 램프의 불빛 아래에서 식사를 했다.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슈쿠마르는 쇼바가 자신의 그릇을 그의 것 위에다 겹쳐 놓은 다음 싱크대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가 거실로 돌아가 산더미 같은 교정지 뒤에 몸을 숨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설거지는 신경 쓰지 마. 그가 그녀의 손에서 그릇을 받아들려고 하면서 말했다. 신경 안 쓰게 되었어요? 그녀가 세정제 한 방울을 스펀지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8시가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의 가슴은 빠르게 두근거렸다. 하루 종일 슈크마르는 정전을 기다렸다. 그는 지난밤 자신의 주소록을 뒤졌다는 쇼바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했다. 처음 만나던 그 당시에 그녀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당시에 그녀는 과감하면서도 긴장했다. 또 희망에 넘쳐 있었다. 그들이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자 그들의 모습이 창문에 비춰졌다. 그는 약간 수줍은 기분을 느꼈다. 그들이 처음 거울 앞에 섰을 때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함께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들은 파티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함께 어디로 가지도 않았다. 그의 카메라에는 아직도 슈바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임신 중이던 그녀를 마당에서 그가 찍어준 것이었다. 설거지를 끝내자 그들은 카운터에 기대어 서서 타월의 양쪽 끝으로 손을 닦았다. 8시에 집안에 불이 나갔다. 슈쿠마르는 양초의 심지에다 불을 붙이고 나서 그 길다랗고 꾸준한 불꽃에 감동했다. 바깥에 나가서 앉아요. 쇼바가 말했다. 아직도 따뜻할 거예요. 그들은 각자 양초를 하나씩 들고서 현관 계단에 앉았다. 아직 눈 무더기가 남아있는 바깥에 나와 앉아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집 바깥에 나와 있었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이웃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것이다. 이웃의 방충망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한 무리의 이웃 사람들이 플래시를 든 채로 지나갔다. 우린 서점에 책 구경하러 간다오. 은빛 머리카락의 남자가 소리쳤다. 그는 아내 옆에서 걷고 있었다. 그 아내는 파카를 입고 개주를 손에 쥔 채 개를 걸리고 있는 바싹 마른 여자였다. 그들은 브래드포드 부부였다. 지난해 9월 그들은 슈크마르의 우편함에 위로의 카드를 넣어두었다. 책방은 전기가 안 나간대요. 그거 잘 되었군요. 슈크마르가 말했다. 안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책 구경을 해야 되었을 테니까. 여자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남편의 팔꿈치 안으로 팔을 들이밀었다. 우리랑 함께 가지 않겠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슈바와 슈크마르가 함께 소리쳤다. 자신의 말이 그녀의 말과 함께 터져나왔다는 사실은 슈크마르를 놀라게 했다. 그는 쇼바가 어둠 속에서 무슨 말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전 중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커플이라니 로맨틱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전이라는 일시적인 상황을 부부가 겪고 있는 갈등과 소통 부재의 문제와 맞물려 풀어나갑니다. 불이 꺼질 때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던 두 사람은 불이 켜지는 상황에서 정말 꺼내서는 안 될 진실들을 서로를 향해 던집니다. 생일 양초를 꽃을 흙이 말라서 물을 주고 손님용으로 넣어두었던 접시와 와인잔을 꺼내어 식탁을 차렸던 남편의 노력은 너무 늦었던 걸까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순간이 있다고 여깁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하지 않고 서로 물러나 있다면 점점 그 사이는 금이 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동안 숨기거나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집안에 정전이 된다면 반드시 대화의 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